저는 오늘 세계 최고 명문대 중 하나로 꼽히는 이 대학을 졸업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번이 제가 대학 졸업식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삶 중에 있었던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저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어지는 순간들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입학한 지 6개월 만에 리드 대학을 자퇴했지만 그 후 18개월 동안 청강하여 학교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왜 자퇴했을까요? 이야기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제 생모는 젊은 미혼모 대학생이었는데 저를 낳으면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저의 양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변호사 가정에 입양되기로 모든 계획이 확정되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절 입양시키기로 모든 계획이 확정되어져 있었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있던 양부모님들은 한밤중에 어떡하죠? 예정에 없던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래도 입양하실 건가요?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물론이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양어머니는 대졸자도 아니었고 양아버지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친어머니는 입양동의 저의 사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생모는 양부모님들이 저를 꼭 대학까지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후 몇 개월이 지나서야 마음이 두그러져 받아들였습니다. 17년 후 저는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순진하게도 바로 이곳 스탠포드의 학비와 맞먹는 값비싼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였던 부모님이 힘들게 모아뒀던 돈이 모두 제 학비로 들어왔습니다. 6개월 후는 대학 전공에 대하여 그만한 가치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진정으로 인생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대학이 그것을 실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양부모님들이 평생토록 모은 재산의 전부를 제 학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믿고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때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힘든 순간이었지만 지금 뒤돌아보니 그 결정은 제 인생에서 제가 지금까지 한 결정 중 가장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자퇴를 하고 저는 평소에 흥미없던 필수 과목 대신 그동안 관심있게 보였던 선택 과목 강의 코스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꼭 낭만적인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전 기숙사에 머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친구 집 방바닥에서 자기도 했고 한 병당 5센트씩 하는 코카콜라 빈병을 반납하여 먹을 것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 매주 일요일 저녁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시내를 지나 7마일이나 걸어서 헤어크릿이나 사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참 좋았습니다. 당시 순전히 호기심과 직관에 따라 한 일들이 후에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리드 칼리지는 아마 미국 최고의 서체습작법 교육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곳곳에 붙어있는 포스터, 서랍에 붙어있는 모든 라벨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수기 서체들이었습니다. 어차피 자퇴하여 정규 과목을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체에 대해 배우기로 결심어 서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리프와 산 세리프체를 배웠는데 서로 다른 문자끼리 결합돼 다양한 형태의 자간으로 만들어지는 굉장히 멋진 글씨체였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따라하기 힘든 아름답고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미묘함을 갖고 있었으며 전 그것에 흠뻑 매료되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이런 것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 실제로 응용 가능한 희망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우리가 매킨토시 컴퓨터를 처음 디자인할 때 그것들은 고스란히 구현되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매킨토시를 디자인하는 데 주입했습니다. 맥은 아마도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최초의 컴퓨터였습니다. 만약 제가 대학에서 그 서체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매킨토시의 복수서체 기능이나 자동, 자간 맞춤 기능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윈도우도 맥을 복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 바 결국 개인용 컴퓨터에도 이런 기능이 탑재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학교를 자퇴하지 않았다면 서체 수업 강의 코스를 듣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지금의 개인용 컴퓨터도 오늘날처럼 뛰어난 인쇄술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그 점들이 내 미래 인생의 변환점이 되도록 연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과거를 반추하며 그것들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은 미래를 내다보며 이런 사건점들을 연결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를 반추하며 그 사건점들을 연결시켜 볼 수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현재의 순간점들이 어떤 식으로든 당신들의 미래와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배짱, 운명,
인생 카르마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무엇을 믿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점들이 미래로 연결된다고 믿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갈 자신감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잘 닦여진 길 바깥으로 여러분들을 끌어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모든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저의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상실입니다. 저는 운 좋게도 인생에서 일찍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머지니악과 나는 부모님의 차고에서 애플을 창업했습니다. 우리는 각고의 노력 끝에 차고에서 2명으로 시작한 애플은 10년 후에 4,000명의 직원, 어느린 200억 달러짜리 기업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 30살이 되기 1년 전인 29살, 우리는 최고의 작품인 맥킨토시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세운 회사에서 당신이 해고될 수 있습니까? 당시 애플이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들은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유능한 경영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 둘의 사이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 회사 이사회는 그 존 스컬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30살에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히 공개적으로. 제 성년기의 중심이었던 것이 사라졌고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정말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 세대의 기업가들을 실망시킨 기분이 들었고 마치 달리기 계주에서 바톤을 놓친 선수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패커드 HP의 공동 창업자와 밥 로이스 인텔의 공동 창업자를 만나 이렇게 실패한 것에 대해 사과하려 했습니다. 저는 공공의 실패작이었고 심지어 실리콘밸리에서 달아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분명해졌던 건 제가 여전히 제가 했던 일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애플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저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거절당했지만 여전히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새로 시작하는 사람의 가뿐한 마음으로, 즉 상황에 대해 덜 확신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기로 진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후 5년간 넥스트란 회사와 픽사란 또 다른 회사를 창업했고 제 아내가 되어준 굉장한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픽사는 곧이어 세계 최초의 애니메이션 영화인 토이스토리를 만들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입니다. 상황이 극적으로 역전되어 애플이 넥스트를 사들이면서 전 애플로 돌아왔습니다. 넥스트에서 개발한 기술은 현재 부흥기를 맞이한 애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렌과 저는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애플에서 해고당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독하고 쓰디쓴 약이었지만 환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론 삶이 벽돌로 뒤통수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돈트 로즈 페이스, 믿음을 잃지 마세요. 저는 제가 했던 일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꿋꿋이 나아가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과 같이 일에서도 같습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만족하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위대한 일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일에 매진하는 길뿐입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당신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래도 그것을 계속 구하십시오.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것을 찾는 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멋진 관계가 그렇듯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찾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17살 때 어떤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언젠가는 아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저에게 인상적이었고 그 후로 33년 동안 아침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던 일을 할 것인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날이 많아질수록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곧 죽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에 큰 결정을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지금까지 접해왔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기대, 자부심, 감옥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모두 죽음 앞에서 떨어져 나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으니까요. 당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기억하는 것은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은 이미 죽은 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저는 1년 전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를 받았는데 저의 췌장에서 종양을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췌장이란 게 뭔지 몰랐습니다. 의사들은 이 종양이 치료가 어려운 암이라고 했으며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지인은 집으로 돌아가 신변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죽을 준비를 하라는 의사들의 코드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이들에게 당신이 10년 동안 말해주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단 몇 달 안에 말해주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확실히 정리하여 가능한 한 당신의 가족들이 받을 충격이 덜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작별 인사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각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목구멍에 내시경에 집어넣어 내시경이 미어 장치 속으로 들어가면 췌장의 바늘을 꽂아 종양에서 약간의 세포를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마취 상태였는데 거기 있던 아내가 전해주길 현미경으로 세포 검사를 했을 때 의사들이 기뻐 소리쳤답니다.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매우 희귀한 형태의 췌장암으로 판명되었거든요. 전 수술을 받았고 이제는 건강합니다. 이것이 제가 죽음을 가장 가까이 맞이한 경우입니다. 앞으로 몇십 년은 가까워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죽임이 유용하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보다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그곳에 가려고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삶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 죽음이니까요. 죽음이란 삶을 변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것을 위해 오래된 것을 없애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새 세대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여러분들도 점점 늙어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들렸다면 죄송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면서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결과물에 불과한 삶, 그런 신조에 빠지지 마세요. 소음에 불과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과 직관은 당신이 진짜로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나이 또래하면 다 알만한 대단한 출판물인 지구백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멀로파크에 사는 스튜어트 프렌드란 사람이 쓴 책인데 그는 이 책에 그 자신의 모든 시적인 감정을 불러넣었지요. 그때는 개인용 컴퓨터와 데스크톱 출판이 도입되기 전인 1960년대 후반이라 타사키, 가오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이용해 만들어졌습니다. 구글이 나타나기 전 35년 전에 문구판 형태의 구글이라고나 할까요? 스튜어트와 그의 팀은 지구백과를 몇 번의 개정판을 발행했고 예정된 판을 다 출판한 후에 최종판을 내놓았습니다. 그때가 70년대 중반, 제가 여러분 나이 때였습니다. 최종판의 뒤쪽 표지에서는 이른 아침 시골계의 사진이 있었는데 아마 당신이 모험을 좋아한다면 히치하이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진 밑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항상 갈망하라. 항상 오직하라. 항상 갈망하라. 항상 오직하라.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사인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전 항상 제 자신이 그러길 바랬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